그러니까 지금 이번 만성 콩팥병 4단계. 원경보 씨는 오늘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조만간 첫 투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이제 노폐물 수치가 요건데요. 1이 정상이다 그러시면 지금 지난번이 5, 이번이 7 정도 되셔가지고 수치가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네. 네, 수치가 올라가면 노폐물이 쌓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 수치가 약을 드시고 하시는데도 지금 많이 높아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심장에 부담이 된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면서 수치가 많이 나빠져 더 이상은 투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약으로 다 조절은 어려우신데 결국에는 이제 투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야지 지금 약도 이게 좀 줄여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투석만은 미루고 싶어 버티는 사이 콩팥 기능은 그만큼 떨어져 버린 것이다. 네, 지금은 이제 약제만으로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세요. 선생님이 그 기간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자신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선생님이 권하시는 대로 그냥 투석을 시작하는 게 몸에도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번 날짜를 1월 달로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투석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조금 준비가 덜 되셨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어렵게 결심해 주셔가지고 물론 뭐 더 버티시고 하신다 하시는데 그러시다가 중환자실 오시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뵈니까 그렇게는 하시지 말자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또 투석이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투석을 하셔서 관리 잘 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뭐 25년 이상 투석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시니까 투석은 또 다른 치료의 시작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석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 걸까? 콩팥 기능이 저하돼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면 요독증이 찾아오는데 식욕부진, 구토, 심하면 의식도 잃을 수 있다. 또 약물 치료로도 전해질 농도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어 이때는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 또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으면 즉각 투석 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 요독증 중 하나로 심장 주변으로 피와 체액이 고이는 심낭 삼출 증상이 관찰되면 투석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투석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노폐물을 제거를 충분히 해줘서 깨끗한 피를 계속 유지시켜 드려서 일반 그런 환자들처럼 사시는 그런 장기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매달 또는 뭐 3개월에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환자분들께 피드백을 적절히 즉시 돼서 정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투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랬죠. 투석이 무슨 소리인지. 투석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거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유, 투석 지금 말이 그렇지 투석 받으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죠. 투석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 왔죠. 왜 안 왔어요? 무서우니까. 벌써 3년째 정연숙 씨는 투석을 받으러 오는 날엔 꼭 남편이 동행한다. 오늘 체중에 따라 투석 양도 결정된다. 오늘 조금 흘렀어요. 조금 흘렀어요. 200g 흐른 것 같아요. 몇 그램 이렇게 늘은 것도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럼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수분이 쌓이는데 투석을 통해 그 수분을 빼줘야 한다.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부종이 생긴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공풍선이었었어요. 네.
못했지. 그러고 겁이 나니까 못하고 속에서 안 받아들이더라고. 투석 치료 받고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투석을 시작한 이후 정현숙 씨의 상태도 많이 안정됐다. 그때 필요하면 검사도 자주 하고 해가지고 맞춰서 들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교수님 수술을 잘 해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석을 시작한 이래 환자는 기준 체중이 되는 건체중도 안정됐고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혈중 알부민 수치 역시 정상 수준이 됐다. 그래요. 네. 식사 같은 건 요즘에 뭐 어떻게 하세요? 많이 조절을 해요. 많이 조절하시죠? 네. 그냥 어떤 때는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뭘? 아니요, 그냥 교수님이 고기를 많이 먹으라니까 이제 되도록 고기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생선 좀 조금씩 먹고 더 먹고 싶다 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참아요. 이거 빨색 그래 맞아. 네. 식사도 좀 잘하시고 투석에도 건체중도 적당히 유지를 하세요. 보면 한 2kg에서 2.5kg에서 빼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시고 투석할 때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남편분도 도와주시고. 투석할 때 얼마나 수분을 빼내야 할까? 그렇죠.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건체중인데 건체중은 투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 그런데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경우 체내 수분 배출이 어려워져 몸 안에 수분이 쌓이게 된다. 때문에 투석을 통해 이를 빼내줘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건체중이다. 건체중은 부종 없는 상태의 적정한 체중을 말한다. 투석 환자의 체중이 건체중보다 많이 나가게 되면 부종으로 인해 몸이 붓거나 혈압 상승,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여러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투석 환자의 체중이 건체중보다 적게 나가면 혈압 감소, 어지러움, 기력 저하가 심해진다. 결국 나도 언젠가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두려워도 하시고 또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반대로 투석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여쭤봐요. 그래서 투석을 시작하니까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어떤 환자분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 내가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우나를 한 1시간 정도 쭉 하고 난 개운함이 있다고 투석을 하고 나서 결국은 몸에 요독이 제거가 되고 요독증이 한 70% 이상이 제거가 되면 원래대로 그런 이 혈액이 돌면서 장기의 기능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시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신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석 받기 전에 상황하고는 다르겠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70% 이상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으면 삶을 영위하는 게 훨씬 낫죠. 포기하는 것보다는. 김대현 씨는 7년째 투석 중인 만성 콩팥병 환자다. 반찬 요 정도 해가 먹습니다. 또 그것도 조금씩 쓴 거예요. 저녁에 혼자 먹을 때는 금방 먹는데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김대현 씨는 2년 정도 혈액 투석을 받아오다 복막 투석으로 투석 방법을 바꿨다. 혈액 투석은 일상의 불편이 많아서다. 혈액 투석 내가 할 때는 이래 못 먹었어요. 또 거기는 수분 섭취를 더 작게 해야 돼요. 강제로 환자 피로해가지고 몸무게 조절을 하니까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조절을 하니까 몸이 한 3kg 이상 불어가면
빼보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몸이. 김대현 씨는 기계를 통해 자가 복막 투석을 한다. 마스크 쓰고요. 알코올로 세척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합니다. 부착되어 있던 거, 이 관을 열어주고요. 요 시작을 눌리면 배액을 시작합니다. 투석실에서 해야 하는 혈액 투석과 달리 복막 투석은 기계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직장이 있다면 낮에 일하고 밤 시간을 이용해 투석이 가능한 것이다. 복막 투석은 투석액을 복막 안으로 통과시켜 그 안에 모세혈관과 투석액 사이에서 노폐물을 교환시키는 것이다. 혈관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빠져나오고 투석액은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된다. 복막 투석을 하면서 혈압 관리도 잘 되고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잘 되니까 체중도 조절을 하면서, 물론 교수님 지시에 의해서 조절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받으면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김대현 씨가 복막 투석을 택한 이유다. 여러 가지가 좀 살기가 힘들죠. 삶의 질이 팍 떨어지니까 기본 삶에보다는 어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한번 가다든지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핸디캡이 너무 많으니까 삶의 질이 팍 떨어지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하는 데는 복막투석이 혈투보다는 조금 더 적합하더라고요. 예. 만성 콩팥병 5단계. 김원석 씨는 일주일에 3번 투석실을 찾아 혈액 투석을 받는다. 김원석 씨는 복막 투석을 받다 혈액 투석으로 바꿨다. 그가 이렇게 투석 방법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복막 투석을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그거보다는 뭐 편안하죠. 예, 4시간이니까. 복막 투석보다는 우선 관리도 잘 되고, 관리 다 해주시니까 잘 되고, 편안하죠, 좀. 일하는 게. 그렇다면 혈액 투석은 복막 투석과는 어떻게 다를까? 혈액 투석은 나빠진 콩팥을 대신해 투석기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치료 방식이다. 투석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수압을 이용해 혈액 속에 있는 물을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네, 어떠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주말에 어때? 식사 조절은 좀 어떠세요? 아유, 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뭐 어저께 같은 경우가 좀 물 조금 먹었더니, 아. 좀 어저께 조금 물, 지금 짜게 먹었나 봐요, 제가. 그러게요. 그래서, 아시죠? 예. 짜게 드시면 입이 좀 많이 마르시니까. 예, 조금. 투석 방법을 바꾸고 나서 몸 상태도 더 좋아졌다. 그러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자가 관리도 잘 하셨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염증이 오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뇨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우셨고, 그거는 뭐 이유는 환자분들마다 여러 가지여가지고. 네. 어느 투석 방법이 더 좋은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환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또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맞는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동기,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 몸 상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투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때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 선택하는 게 1번이신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사실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뭐 장단점? 이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충분한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계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투석 방법을 찾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투석실의 공인 여부다. 중요한 것은 투석 장비가 아니라 콩팥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전문이다. 어쨌건 조금 움직여야 입맛이 돌아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문제야. 많이 드시는데 물은 좀 줄여보세요. 네. 집에서는 괜찮았어요? 여기 와서 갑자기 그래요? 아침에 올 때까지 괜찮아요. 약들은 잘 먹고 계시죠? 너무 약 개수에 민감해하지 마세요. 지금 쓸데없는 약을 먹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제가 보고. 임창무 씨는 집 근처 무료 투석실에 다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얼마 전부터 공인 투석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거기는 그 약이라는 게 처방도 없어요. 단 투석만 해주는데 그 병원 시스템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어쨌다가 보면은 4시간 받지도 않고 3시간 받은 사람도 있고 할머니들은 힘들다 하니까 막 2시간 반에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병원은 아니구나. 이 약들이 사실은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약들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오히려 더 투석이 그동안에 약으로 했던 것들이 다 투석으로 가는 걸로 되고 계시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 자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근육량 안 빠지는 게 되게 유리하고. 투석을 받는다는 건 콩팥 기능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투석이라는 행위 자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잘못했다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고요. 쌓이는 것이죠, 데미지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건체중 같은 것들이 쌓이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신장의 기능이 빨리 나빠지는데 그게 사실 한두 번 했다고 해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데미지가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빈혈, 인 관리, 그다음에 각종 전해질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한 수련과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는 것이고 신장내과 전문의가 사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만성 콩팥병 4단계를 진단받은 정용배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음식으로 금방 바꿀 수가 있나? 만성 콩팥병 진단 후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식단이다. 신장 질환이 있으실 때 대표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영양소가 나트륨이랑 단백질, 인, 칼륨 이런 영양소들이 있는데 만약에 김치 없이 식사를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국도 없이 김치도 없이. 국 없으면 좀 퍽퍽하겠죠, 먹기가. 만약에 숭늉이나 왜 누룽지 국물, 국 대신 고소하게 드신다면 괜찮으실까요? 그렇죠. 많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분 제한이 필요하고 또 짜게 드시면 콩팥이 나빠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영분 제한은 반드시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만성 콩팥병 식단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금의 양을 대폭 줄인 저염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염분과 더불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또 인과 칼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밥은 잡곡밥 대신 흰 쌀밥으로, 채소 역시 물에 오래 담궈 칼륨을 제거하고 데쳐 먹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런 식단을 정용배 씨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정용배 씨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일일 권장 열량은 약 1900kcal 정도. 염분과 단백질, 인과 칼륨 수치를 여기에 맞춰 제한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아침은 쌀밥에 생선 한 토막과 데친 채소. 간식은 사과 3조각.
점심은 역시 쌀밥에 육류 40g과 간을 약하게 한 나물. 점심 간식은 열량에 맞춘 배 3조각. 저녁은 국 대신 누룽지 국물에 두부 80g 정도로 먹어야 한다. 우유는 하루 100ml 이상 먹으면 좋지 않다. (6 개월) 전 만성 콩팥병 4단계를 진단받은 문익준 씨. 병을 진단받은 뒤로 외식을 끊고 식사를 거의 집에서 챙겨왔다. 하나하나 챙기고 계산할 것이 많은 까다로운 식단. 그래서 환자만큼 보호자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상당히 오랜 시간 물에 담갔다가 최소한의 염분으로 감자전인데요. 무염이기 때문에 환자가 먹기 너무 힘들어해서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좀 넣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인이 먹는 염도하고는 전혀 달라가지고요.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 환자도 의료진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먹은 거를 일일이 알려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기재를 하고 검사를 했을 때 좋아졌다 하면 아, 요 정도는 먹어도 되겠구나. 큰 테두리 안에서만 볼 수 있지 저에 맞는 식단을 볼 수가 없어요. 하니까 맞춰가면서 이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사후해서 또 그걸 피드백 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요. 까다로운 식단 관리에 들어간 다음 크레아티닌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 치료와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식단 관리가 필수. 때문에 만성 콩팥병은 의사와 환자가 같이 치료하는 병이라 불린다. 한번 나빠진 콩팥은 다시 좋아지기 힘들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 그것이 목표다. 정말 어떨 땐 힘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뭐 업보다 하고 이제 지켜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신장 기능이 향상이 됐다 하는 거를 듣고 싶은 바람이 있는 거죠. 만성 콩팥병 3, 4단계 환자라면 투석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식단 관리를 통해 콩팥 기능을 더 많이 유지할수록 투석 시기도 더 늦출 수 있다. 환자분이 관리하시는 거에 따라서 최종 단계인 5단계 투석으로 진행되는 속도는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콩팥 기능의 저하 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 환자분도 그 치료에 대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병이 있다고 해서 자칫 너무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